네, 최백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네, 교수님. 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기획재정부는 무슨 통계라도 만들 수 있다. 무슨 통계라도 만들 수 있다. 그 말씀을 듣고 이게 참 통계청에서 나오는 조사를 할지라도 기재부에서 나오는 조사를 할지라도 좀 걸러서 볼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 그 가계 동향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예, 이 좀 세부적으로 잘 들여다봐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교수님. 예, 예. 먼저 이제 언론들을 통해서 보도 나온 것 중에요. 네, 언론들이 좀 번지수 잘못 짚은 지적을 먼저 팩트 체크를 좀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네, 네. 통계청이 올해부터 그러니까는 일반인들에게 혹은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그러니까 공개하는 소위 보도자료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네. 그 자료에 이제 그러니까는 통계 수치를 구성하는 하나의 대상이 좀 변경이 생겼어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가계인데 지난해 4분기까지는 네. 대개 이제 2인 이상 가구이면서 비농림이니까 도시 가구 중심으로 대개 이제 대외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이제 올해 1분기부터 이제 그러니까 1인 가구도 포함을 하고 네. 그다음에 농림 가구도 포함을 시켰어요. 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1인 가구가 지금 현실적으로 한 30% 육박합니다. 전체 가구 중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1인 가구가 빠진 그러니까 통계의 어떤 하나의 그 의미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이 지적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일부 언론들에서 1인 가구 포함해서 딱 들여다보니까 민낯이 드러났다. 가계소득에. 네, 네, 네. 뭐 이런 식의 보도가 좀 있었는데요. 네. 그거는 좀 언론에서 좀 이제 제가 볼 때는 너무 과잉 이 가짜 뉴스고요. 예, 예. 왜 그러냐면은 지난해 1분기 같은 분기를 비교를 하는데요. 가계소득 비교할 때는요. 네. 분기별로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난해 1분기는 2인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낸 통계하고 올해 1인 이상 가구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은 자연히 올해 이제 그러니까 가계소득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1인 가구의 대부분이 상식적으로 쉽게들 청취자들이 짐작하겠지만은 노년층 그러니까 60대 이상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1인 가구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 30대 청년층들에서 이제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은 가구들이 1인 가구에 많이 구성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위 20%의 60대 이상의 그러니까는 노년층, 소위 말해 빈곤층 가구가 네. 많이 편입되고 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전체 가구도 많이 편입되고 그러다 보니까 1인 가구들의 이 1인 가구 한 30%가 됐던 1인 가구 포함되니까는 소득은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이렇게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통계를 비교할 땐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비교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자료가 없냐? 이게 이제 과거에도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와서 통계청에서 1인 가구를 포함한 통계도 계속 이제 조사는 해왔었습니다. 비교할 게 있네요, 그러면은.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오랫동안 이제 그러니까 2인 이상으로 쭉 이제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고 1인 가구 포함한 거는 소위 마이크로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일반인이 보기엔 조금 불편합니다. 불편한데 어쨌든 간에 볼 수는 있는데 기자들은 그런 거 잘 보려고 노력을 안 하니까요. 안 하는데 자료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요. 거기다가 뭐냐면 또 통계청에서 갑자기 이제 올해부터 1인 가구를 포함시켜서 발표하다 보니까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2019년 거까지는 정리를 해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1인 가구하고 똑같은 대상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건데 네. 올해는 1인 가구 포함한 거고 지난해까지는 그러니까 2인 이상 가구를 해가지고 비교해가지고 가계소득이 크게 하락했다. 아니면 소득 불평등이 더 악화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그러니까 기본이 안 된 저거. 이거 해석의 왜곡 혹은 날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러면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박근혜 때나 할 일 아니에요, 이게요. 박근혜 때 실제 이런 일이 있었고 예. 비슷한 일들이.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러니까는 그 기자가 너무 막 나간 거고요. 기자가 그렇게 해석한 겁니까?
예, 기자가 어쨌거나 보도를 그렇게 했으니까요. 아, 기자가 통계청에서는 아니군요. 자료는 다 제공을 했어요. 네. 제로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는 비교를 그러니까는 지난해 1분기 지난해에는 그러니까 2인 이상 가구, 그다음에 올해는 그러니까 1인 이상 가구를 가지고 대비를 시키면은 아이고. 그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기본이.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언론이 의도적으로 왜곡한 게 아니라 뭘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기자들 수준이 그렇잖아요, 사실은.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뭐 방송 출연해가지고 그 기자분들 좀 나이 좀 드신 기자분들 만나면은 교수님 기자들 의외로 무식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요. 그래도 기자 되기가 힘든 직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고학력자이고 그러시는데 그래요. 아니 사실은 이게 언론사 차원이 아니라 아예 그 통계 조작을 공기관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 그렇죠. 데이터를 정확하게 어떤 것과 어떤 것을 비교해서 내놓은 해석한 자료인지 잘 밝히지 않으면서. 그렇죠. 아이고 참. 그래서 이제 뭐 그 언론들의 이제 그러한 보도는 어쨌든 간에 좀 너무 막 나간 거다 이렇게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네네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이제 좀 들여다봤을 때는 네. 이제 기재부에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좀 이제 그러니까 자화자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네. 지난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상위 20%만 소득이 하락했어요. 네. 상위 20%만 소득이 하락했는데 그 이유는 그 이 상위 20% 소득이 지난해는 그러니까 가장 크게 증가했던 그 계층이었었어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소득이라는 것은 모든 소득을 다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득은 네 가지 유형으로 얘기를 하는데 노동을 해서 얻는 근로소득,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자영업자들처럼 사업소득이 있을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재산, 이제 금융이나 이제 부동산 같은 이런 걸로 해서 얻는 재산소득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다른 주체로부터 이제 그 넘겨받는 소득, 이전소득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건 특히 이제 정부로부터 이제 이전받는 소득이죠. 이런 게 있는데 상위 20%가 이제 소위 말해서 선별 지원하면서 이들이 배제됐기 때문에 네. 상위 20% 소득이 줄어들었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그러니까 해석이 이 겉에 발표된 수치만 보게 되면 일반 사람들도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는 딱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요.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이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공적 이전 소득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득이 높을수록요. 높을수록 그러니까 그 가구원 수가 많습니다. 네. 지금은 자녀들도 많다는 얘기죠. 네. 소득이 낮을수록 이제 그러니까 가구원 수가 적어요. 이게 정확하게 비례를 하고 있습니다. 비례하고 있는데 그 전체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소득이 공적 이전 소득을 보게 되면은 상위 20%랑 상위 그러니까는 40% 이상, 그러니까 상위 20%하고 그다음에 40%에서 20% 사이에 있는 이 계층이 제일 많이 받았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정부에서 얘기할 때는 이거는 모든 공적 이전 소득이 포함된 거니까 지난해 재난지원금만 이제 그러니까 따로 놓고 이제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분류해서 봤어요. 지난해 이제 그러니까 올해 이제 그러니까 1분기에 재난지원금 지급한 효과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없었거든요. 1, 2, 3월 달이니까요. 그렇죠? 없었던 때거든요. 지난해 네. 2분기 때는요. 그러니까 네. 이제 올해 1분기는 재난지원금이 이게 이제 그러니까 투입됐었던 이제 그 기간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제 4차 이제 재난지원금이라든가 3차 이런 것들이 투입됐을 텐데, 근데 가장 많이 그러니까는 이 소위 말해서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이 소득이 그 혜택을 본 계층이 4분이에요. 그러니까 4분이라는 게 뭐냐면은 상위 40에서 20% 중상류층이죠. 그러니까요. 네. 이들이 제일 많이 한 18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았고 하위 20%는 한 8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2배 이상을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중상류층이 더 많이 받았다는 얘기죠. 아니 그 하후 상박이란 말이 있듯이 예. 좀 소득 수준이 낮은 분들에게 좀 더 후하게 혜택이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 보군요. 이게 왜 그러면 제가 이제 선별을 하면서 이게 소득 기준을 가지고만 선별을 한 게 아니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영업에 피해가 있는 고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줬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피해를 입은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연매출 10억 이하인 경우에도 돈을 잘 버는 사람들도 있었을 게 아닙니까? 근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매출이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영업 제한 받아서 줄어들 수도 있었고요. 네네네. 그럼 이런 사람들은 다 지원 받은 겁니다. 받은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2차 때 보게 되면은 아동수당이라든가 청년수당 이런 것도 많이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자녀가 많으면 혜택을 보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하위 20%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 등록이 안 된 사업주들도 많이 있다고요. 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또 이제 입증을 못 해가지고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선별이라는 게 원래가 이제 말은 좀 이쁘지만요. 네. 말은 도덕적으로 포장이 돼 있지만은 선별이 정확히 되기 힘들다는 이게 이제 단점으로 많이 지적했잖아요. 이제 선별의 그 강점은 어려운 사람들을 더 많이 그렇죠. 지원한다 이런 건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예, 그렇죠.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여전히 그러니까는 이 선별 방식의 재난지원금이 지원금이 확인되지 않는다. 효과가 네. 소위 말해 선별 취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가계소득에 있어서요. 네네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지난해 2분기, 3분기, 4분기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그런 추세가 발견되어진다. 그런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기재부의 논리는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반박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상위 20%만 빼고 네. 소득이 다 이제 지난해 1년 전보다는 증가했다 그러는데 네. 그게 이제 일반 그 시민들이 볼 때는 잘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네. 상당히 지금 어렵다고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냐면은 그 이 소득 구간별로 이제 들여다봤어요. 네. 우리나라 이제 대개 보게 되면 임금 근로자 같은 경우는 월 소득이 한 중간 정도가 그러니까 전체 가구를 한 100이라고 할 때 50%의 가구를 이제 우리가 중위 가구라고 그러는데요. 네.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가지고요. 네. 중위 가구 소득이 한 240만 원대뿐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저소득층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월 그러니까 한 250만 원 미만 계층이 절반 이상이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가구 네. 중에 근로자 가구 중에서요. 예.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100만 원 미만 그러니까 100만 원별로 쭉 이렇게 소득을 구간별로 끊어놨을 때 보게 되면요. 네. 하위 그러니까는 200만 원 미만만 소득이 다소 좀 오르고 나머지 가구는 다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위 20%가 이제 그러니까는 그 이 증가한 이유는요. 증가한 이유는 뭐냐면은 100만 원 미만의 가구의 그러니까 평균 소득이요 57만 원도 안 됩니다. 네. 57만 원도 안 되다 보니까 조금만 지원을 한 3만 6천 원 정도 지원을 받아도 퍼센테이지로는 그러니까 한 6% 가깝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한 거고. 근데 뭐 3만 6천 원 정도가 큰 도움은 안 될 게 아니겠습니까요? 네. 가구의 그 월 소득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전체 가구가 어쨌든 간에 소득에 그러니까 이 후퇴가 오히려 진행이 됐다는 것이 더 정확한 그러니까는 사실이다. 저 정부의 그러니까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확인이 됐다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그 결과가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1분기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 회복을 우리가 그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민간 소비, 가계 소비만이 여전히 그러니까 코로나 재난 이전 상태 19년 말 수준을 여전히 그러니까는 회복을 못 하고 있다. 한 마이너스 5.5% 정도. 기업이라든가 수출은 그러니까 다 회복이 돼 버렸는데 회복됐는데 그러니까 가계만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됐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확인된 거죠. 소득에 있어서 그러니까는 전반적으로 다들 후퇴가 있었던 거예요. 네. 가계가. 그러니까 가계가 그만큼 지금 여전히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민간 소비가 그러니까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 1분기 성장률하고 가계소득하고 이게 매칭이 되는 거죠. 매칭이 되는 것이고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하고 비교해 본다면요. 미국은 민간 소비가 그러니까 다 회복이 됐어요. 네. 됐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여전히 한 5.5%가 여전히 그 회복이 안 된 상태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는 IMF 같은 데서도 한국의 수출은 잘 나가고 있는데 내수가 그러니까는 굉장히 지금 여전히 취약하다. 내수 회복이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양극화가 내수와 그러니까는 수출, 그다음에 이제 뭐냐 기업과 가계,
그리고 이제 뭐냐면 정규직하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임시직, 일용직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네. 양극화가 여전히 그러니까는 굉장히 우리가 지금 해결할 하나의 그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네. 이게 문재인 대통령도 특별연설에서 그러니까는 양극화의 해결에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그러니까는 해결하는 방식은요. 제가 볼 땐 2차 전 국민 재난 기본소득을 주는 게 그럼요. 가장 효과적이다. 이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6월 달까지 보게 되면 지금 감염 취약계층들의 1차 접종 완료를 지금 이제 목표로 정부가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1차 접종 받고 나면은 그 취약계층들의 이 감염 취약계층들이 그러니까는 사망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낮아지고 네. 낮아지고 이제 그러니까는 이 감염도 그러니까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1차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 확산 이런 것들은 소비 활동에 따른 소비 활동 핑계로 돼 가지고 그동안 지원을 그러니까 이게 전 국민 주는 것을 지원하는 것을 그러니까 꺼려했던 사람들의 논리도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러니까 뒷받침될 수 없다는 점에서 네. 그런 점에서 7월 정도에 그러니까는 전 국민 재난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 2차 줘야 된다. 줘야 되고요. 이거를 해야지만이 정부가 목표하는 대통령이 목표로 한 4% 성장률도 가능한 것이고요.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것을 권하고 싶은 것은 이번엔 그러니까 1인당 한 30만 원씩 네네네. 전체한테 다 주게 되면 한 15조가 조금 더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국가 채무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해 봤더니 네네. 한 0.2% 정도뿐이 영향 안 미쳐요. 그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국가재정 핑계 대는 거 다 구라고요. 구라.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급해가지고 소비가 증가하고 생산이 증가해가지고 하는 소위 말해서 승수효과까지 하면 GDP도 같이 증가하거든요. 승수효과. 예. 예, GDP도 같이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게 그 예. 15조 나눠주고 그게 무슨 4대 강처럼 강물에서 사라지는 그게 돈이 아니라니까요. 돌고 돌고 또 돌아서. 맞아요. 그 결국 경기를 상승시키는. 네. 지난해 한국은행에서 푼 돈이 시중에 전체 유통된 게 300조 정도가 더 증가했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요. 네. 300조 정도면 1인당 거의 한 600만 원에 가까운 돈이에요. 네네네. 근데 600만 원 정도가 더 개인들이 그러니까 더 자기가 그것을 600만 원 정도 돈이 자기한테 더 들어왔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현실적으로 대부분은 그러니까 무슨 거기에 대한 아무 체감도 못 느끼는 거 아니에요. 글쎄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돈이 안 돌고 있는 거거든요. 돈이 안 돌고 있는 상태 속에서 그러니까 돈이 돌게 하는 방식은 우리가 작년에 경험했듯이 소멸성 지역화폐로 그러니까는 네. 전 국민 재난 기본소득을 2차를 지르는 게 가장 효과가 크다. 네. 그리고 소득 재분배 효과도 크다는 게 입증되고 네. 성장률 개선에도 굉장히 정부가 목표는 4% 성장률도 이걸로 계산하기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렇죠. 예,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석삼조 4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빨리 그러니까는 이제 민주당이라든가 정부 여당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정부가 해야 될 일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지금 그러니까는 뭐 종부세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씨름들 하고 앉아 있는데 엉뚱한 데다 힘 빼지 말고 좀 쓸데없는 데다 힘 빼지 마시고 예?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그러니까는 이것을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지 괜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세금 일부 깎아준다고 해가지고 가지 마시고 오히려 뭐냐면은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지금 소위 말해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해가지고 이 조세 저항도 그러니까는 낮추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제가 지금 정부나 여당한테 좀 간곡히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게요. 네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년도 예산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기재부 홍남기 기재부가 이것도 이제 편성을 합니다. 네? 편성을 하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내년이 만약에 민주정부 4기가 출범하게 되면은 네. 이 4기 정부가 자기가 소위 말해서 추진할 공약을 실행할 자원을 확보를 지금 그러니까는 홍남기 기재부가 배정하는 데로 쓸 수밖에 없어요. 네네네. 그렇게 되게 되면 집권 초기 첫 해에 굉장히 낭패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뭐냐면은 일반 사람들이 잘 기억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2018년도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는 그 1년 지날 무렵에요. 한 해 내내 고용 참사 가지고 막 덮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네네. 실제로 그러니까 고용 그 취업자 숫자가 굉장히 떨어졌었어요. 근데 그때 취업자 숫자가 떨어진 이유가 뭐였었냐면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이 공공 일자리 예산 있잖아요. 직접 일자리 예산이라는데 이 예산 규모가 박근혜 정부 첫 두 해 2013년 14년도하고 큰 차이가 없었었어요. 예산 규모가. 예. 근데 그 당시에 비해 가지고 60세 이상 인구는 대폭 증가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은 취업자 숫자를 그 유지하려면요. 증가세를 유지하려면은 네. 60세 이상이 그러니까 취업 인구가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1년에 한 67만 명씩 증가하고 내년에 한 70만 명 정도씩 증가할 겁니다. 네. 여기서 취업자가 안 증가하면요. 취업자 숫자는 그러니까는 증가가 나올 수가 없어요. 60세 미만은 1년에 그러니까 거의 내년 같으면 한 40만 명씩 줄어들 겁니다. 네. 여기는 취업자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취업자 숫자가 만약에 내년에 이제 그러니까 그 첫 해에 4기 민주정부의 첫 해에 그러니까 취업자 숫자가 한 10만 명도 안 나고 그러게 되면은 또 이 수고 언론들한테 또 공격받습니다. 네, 이게 무능하다는 이런 저걸로요. 네. 그래서 뭐냐면은 올해 그러니까는 예산 편성을 기재부한테만 맡겨둬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맞아요. 네? 여기에 그러니까는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 민주당이 적극 개입을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그러니까는 항상 그랬거든요. 기재부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장난치는 거예요. 네. 소위 말해서 예산을 가지고 경제 효과에 그러니까 영향을 미쳐요. 경제 지표들에. 네.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거를 그러니까 수고 언론들이 또 받아 쓰고요. 그걸 가지고 공격거리 삼고 그래가지고 결국 뭐냐면은 개혁 정권한테는 그러니까 무능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힘 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초창기에 들어갔었던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갔던 개혁 성향의 그러니까는 전문가 집단들이 아웃당하고요. 글쎄 말입니다. 예? 아웃당하고 그리고 이제 홍장표 같은 사람들. 관료들이 장악을 하고요. 네. 이게 시나리오예요. 항상 반복되는요. 네. 예? 그러고 나서 결국 이제 무능 프레임에 이제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선거에서 패배를 하고 이게 이제 거의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었고 항상 반복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더 이상 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년 예산은 그러니까 좀 챙겨야 된다. 저는 대외적으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보면 대외적으로 우리나라 국가의 그러니까 위상은 굉장히 크게 개선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소위 부패 세력들이 부패 카르텔들이 여전히 공고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이러한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그 정비하는 데 속에서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정비하는 걸 2차 민주화 운동이라고 제가 규정을 하는데 소위 말해서 이 모피아의 영향력을 그러니까 이것을 이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경제 운용에 있어서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뭐냐면은 지금 우리 경제에서 지금 그 핵심은 뭐냐면은 청년들이 새로운 시도를 이게 많이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려면 결국 뭐냐면 저는 그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경기도는 기본주택 있잖아요. 네. 그게 제가 조사해 보면 청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부담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요. 네. 안 그럴 수 있겠습니까? 청년들이 수입 지출은 굉장히 이게 수입은 안 느는데 고정 지출은 계속해서 임대료 이런 것들이 압박이 되다 보니까는 근데 경기도에서는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대로 못하는데 중앙정부가 이거를 그러니까는 이 소위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이거를 그러니까는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렇게 되게 되면은 주거비용 낮춰주지요.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 청년 기본소득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 기본 대출까지 가게 되면은 청년들이 어쨌든 간에 자기가 아르바이트 좀 줄일 수도 있고 기본소득 지원받으면요. 그리고 기본대출 가지고 창업을 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래야지만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청년들이 새로운 시도를 해야지만이 대한민국의 변화가 가능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미래가요. 청년들이 새로운 시도를 못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릴 수가 있습니까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지금 쓸데없는 그러니까 이 부동산 세제를 지금 후퇴하는 거에 지금 씨름을 하고 앉았지 말고 보다 그러니까는 미래를 만들고 그다음에 더 이 소위 말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시키고 소득 재분배라든가 이런 쪽에다 그러니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지금요. 그런 점에서 이게 바로 뭐냐면 재정 민주화하고 금융 민주화 관련된 겁니다. 즉 기본소득이라든가
기본주택이 바로 재정민주화와 관련된 거예요. 네. 기재부가 그러니까 재정 독점해가지고 공공주택기금을 안 풀고 있다고요. 기재부가 그러니까 예산만 장악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각종 기금도 다 통제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소위 말해서 주택기금을 보게 되면 박근혜 정부 때 주택기금보다 문재인 정부에서 더 낮죠. 오히려 증가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낮아요. 오히려요. 그러니까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 못하죠. 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기재부나 모피아들의 장난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결과로 부동산 정책도 실패하게 되고, 예? 그러니까 이게 재정민주화하고 금융민주화라는 게 모피아, 그러니까 검찰개혁과 똑같은 겁니다. 네. 검찰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준 권한을 그러니까는 이 소위 말해서 검찰 조직을 사유화해가지고 자신들의 개인의 사적인 그러니까 뭐 축제라든가 부의 축적이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권력을 장악하는 데 사용하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네. 경제에 있어서는 모피아들이 그러니까는 이걸 가지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국민들이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재정에 대한 이런 권한, 근데 국가 정책에 대한 권한을 활용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그러니까는 이 소위 말해서 모피아 조직의 그러니까 이익이라든가, 예? 그들의 그러니까 이익 추구에 이것을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는, 예. 예? 이 부분을 그러니까는 청산하지 못하면은 대한민국 그러니까 이 양극화라든가 대한민국의 미래는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2차 민주화 운동이다. 2차 민주화 운동이다. 예, 2차 민주화 운동이 반드시 이게 그러니까는 차기 정부에서는 그리고 지금 민주당 이 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명확하게 좀 목표를 설정을 해가지고 네. 지금 향후 1년 동안은 그러니까 허송세월하지 말고 네. 예? 좀 선출 권력들이 좀 그러니까는 이 늘공들을 예? 기재부로 그러니까 통제하지 않으면은요. 네. 정권 바뀌어봤자 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런 걸 굉장히 국정 운영하기 힘들어요. 맞아요. 이 구조 속에서는요. 예. 예. 훈남기부터 좀 아웃 시켰으면 좋겠는데 아웃이 쉽지 않을 것도 같고. 아유. 근데 제가 그런 얘기했거든요. 윤석열 자리에 다른 검찰 앉혀도 물론 이제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문정 검사 같은 진해원 검사 같은 사람 가면 다르겠지만은 네. 대다수 검사들은 비슷해요. 비슷할 거예요. 예. 예, 대다수 검사들은 다 정치 검사가 돼버리에 이러한 그러니까 제도 속에서는요. 마찬가지로 기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현재 제도와 법 이런 속에서는 누가 그 자리에 앉혀놔도 또 다른 제2의 홍남기가 될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걸 선출 권력들이 대통령과 그러니까는 국회가 네. 여기에 대해서 개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개입을 해야 해서 그래서 그나마 그러니까 이걸 꺾어야죠. 과거에 네. 이해찬 대표가 그러니까 그걸 좀 통제를 했듯이요. 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런 점에서 이번에 그러니까는 2차 전국민 재난 기본소득부터 네. 집행을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는 밀어붙이고 그거를 거부하게 되면은 인사 교체해야 되죠. 그렇죠. 예. 예, 해야 되는 겁니다. 참 현 정부에서 굉장히 신뢰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서 홍남기 씨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유, 근데 그 사람한테 선출된 권력, 심지어 국무총리 또 당대표까지도 휘둘리고 있는 이런 형국이어서 참 암담하고요. 예. 아니 과거에 그러니까 뭐 국무총리 했던 분도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도 이게 기재부의 나라냐 뭐 이런 얘기했는데 말로만 그러고 왜 말이죠. 말로만 그렇게 하고 앉아 있냐고요. 예. 예? 그렇죠? 아니 자기 직을 걸고 대통령께 가가지고 홍남기하고 같이 일 못하겠습니다. 이거 홍남기를 정리하든지 나를 정리하든지 그렇죠. 해주십시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세균 총리만이 그러면 그게 그 생각이겠냐고요. 기재부의 나라냐는 게. 예. 거기 어느 총리가 앉아도 외부에서 들어간 사람이라면은 김부겸 총리가 됐던 네. 예, 그 이전에 총리가 됐던 이낙연 전 총리가 됐든 간에 그 사실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왜 거기 들어가서는 아무 말도 못 하다가 예? 나와 가지고는 그러니까는 예? 나와 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뒷북치기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요. 예. 예? 공직에 앉았을 때 그걸 왜 그러니까 그렇게 방치를 하냐고요. 네. 아유, 알겠습니다. 자, 예. 오늘도 함께해 주신 최백은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